하나,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문학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정커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화제의 명작,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그 책,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총합 1700페이지의 무시무시한 분량 탓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But never this. 제가 누굽니까? 이 두 권의 책을 1분 만에, 단 1분 만에 완벽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머 온. 죄아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돈을 훔치기 위해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을 도끼로 살해합니다. 이후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서 도망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소냐라는 소녀를 만나 그녀에게 감화되어서 자수하고 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끝! 이 정도만 아셔도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전범인 아이 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요약해보죠. 타이머 온! 히틀러의 따까리로 일하면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수용소로 보낸 장본인 아이 히만. 세계대전이 끝나고 10수년 뒤 아이 히만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죠. 끝! 이상입니다. 참 쉽죠? 두 권 끝냈다! 야호!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 깔끔하게 요약됐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정도만 아실 거라면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이놈이 날 속였구나. 하하,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시면 인생에 길이길이 남을 레전드 교훈을 얻게 되실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카카카, 컴온!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더 깊게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상상부터 해봅시다. 라스콜니코프의 도끼살인이 21세기에 일어났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아마 네이버 뉴스란이 이런 식의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겠죠? 전당포 할머니 살인 강도 사건, 범인은 20대 청년, 도끼로 난도질, 피해자 여동생까지, 돈 때문에 자매 죽인 손님, 끝까지 발뺌. 그리고 그 기사에는 틀림없이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렸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무조건 사형 시켜라. 역겹다. 그렇습니다. 약자를 계획적으로 도끼로 돈 때문에? 이런 키워드만 봐도 가해자는 사이코패스 악마가 확실하죠. 더 나아가 음침하고 멍청하고 비열한 놈일 게 뻔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끼 살인마 라스콜니코프는 우리 예상과 달리 명문대 법학도에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똑똑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쌉 알파 메일입니다. 더군다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등 이타적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실남이죠. 그런 사람이 대체 왜 계획살인을 저질렀냐고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악취가 흐르는 우울하고 불쾌한 도시, 이곳에서 마저 극한의 가난뱅이 생활을 이어가는 이 청년이 바로 죄아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아니 그 가격은 좀 아니잖아요. 후려쳐도 유분수지. 등록금을 못 내고 월세도 밀리고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어 쫄쫄 굶어가던 라스콜니코프. 그는 하는 수 없이 여동생이 선물해준 소중한 반지를 전당포에 내놓게 됐지만 여기 이렇게 보석도 박혀있는데. 안 팔 거면 나가. 전당포 할머니는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며 반지 가격을 후려치네요. 여기 말고는 돈 구할 곳이 없는데 팔게요. 결국 돈이 급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반지를 팔아넘깁니다. 기분 나쁜 노인네. 그렇게 전당포를 나오던 라스콜니코프. 그런데 그때 옆에서 청년들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할매 돈보다 욕심이 더 많아. 왜 전당포 할매? 유명하지. 이게 웬걸? 방금 봤던 그 전당포 할매 얘기네요. 청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니 아하, 그 할매는 라스콜니코프에게만 띠껍게 구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 등골 빼먹는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렇게 모은 돈만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뿐이냐? 배다른 여동생 있잖아. 그 여자? 어디 그뿐이냐? 심지어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이복 여동생에게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더 나아가 몸까지 팔아가며 할매에게 돈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전당포 할매는 자기 여동생을 짐승 취급하며 자기가 죽더라도 여동생에겐 10원짜리 한 장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죠. 악마가 따라왔군. 그래, 난 누가 그 할매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야, 그건 또 무슨... 난 진지해. 들어봐. 여기 한쪽에는 지구에 해만 끼치는 쓰레기 할매가 있어.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늙고 병든 할매지. 그렇지.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지원도 없이 가난하게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만약 할매를 죽이고 돈을 훔쳐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 벌레만도 못한 악동 노파를 죽이는 것만으로 수백, 수천 명의 삶을 구원하고 수만 가지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벌레도 죽이고 인류를 위한 봉사도 하고. 이게 진짜 정의 아니겠어?
라스콜니코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주장이 100번 옳죠. 전당포 할매를 죽이는 게 정말 나쁜 일인가요? 독재자의 만용을 멈추기 위해, 대륙을 통일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저지르는 살인은 혁명이나 정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장의 관습에만 얽매인다면 나폴레옹 같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초인들도 없었겠죠. 라스콜니코프에게 청년의 말은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기다리던 계획 당일, 날이 어두워지자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에 찾아가서 노파의 머리통을 도끼로 후립니다. 순간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라스콜니코프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벌레를 죽인 거야. 그런데 그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노파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얼떨결에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제아벌은 픽션이라 몰입이 안 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100% 실화니까.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직속 닭가리이자 홀로코스트를 책임지고 관할하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00만 명 유대인 대학살의 주동자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살인마였단 말이죠. 그런 그가 1960년 신분을 숨기고 외국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 10수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낯짝을 구경하기 위해 335 TV 앞으로 모여들었죠. 사이코패스 악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학살 전범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법정에서는 호리호리하고 점잖아 보이는 중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무죄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그토록 잔인한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무죄라니? 이놈이고 제정신이 맞긴 한 걸까요? 네, 놀랍게도 제정신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와 목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를 정상이라 말했습니다. 한 의사는 아예 이 사람이 비정상이면 내가 더 비정상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이었던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친절한 이웃이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상처나 피도 제대로 못 보던 심약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공동체 수장의 뺨을 때린 일이 너무나 미안해서 몇 날 며칠을 후회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직접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궁리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죠. 아이히만은 말을 잇습니다. 자신은 학살이 아닌 수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킨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아이히만이 한 일은 히틀러 치하의 국가에선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합니까? 네, 당연하죠. 얘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스콜니코프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끔 불쌍한 여동생까지 죽였고요. 아이히만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600만 명을 살해한 대학살 범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 죽였다. 이게 바로 얘네가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범죄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분노보다는 찝찝한 기분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은 영화 조커를 보면서도 비슷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난 안 봤는데. 걱정 마십시오. 안 보신 분도 몰입할 수 있게끔 상황 설명을 해드리죠. 자, 한번 이입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은 잘리고 안 좋은 일이 겹겹이 터지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 그때 뜬금없이 나쁜 놈들이 찾아와서 별 이유도 없이 당신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릅니다. 당신 주머니에 마침 장전된 총이 들어있고 손가락만 당기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답이 망설여지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나 같아도 죽여. 다 죽여! 뭐 극단적인 살인만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당신이 더글로리의 최정이라면, 당신이 미생의 박과장이라면, 당신이 일제시대의 친일파라면, 불륜, 음주운전, 절도, 사기, 난동, 폭행 등 내 하찮은 편도체가 억누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운이 나빠 닥치게 된다면 그 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는다면 그 죄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인간이 악에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나면, 악은 만들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게 되죠. 인간은 상황과 우연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짓들을 하기도 하는 존재니까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던 게 보이실 겁니다. 왜 법정에서 그토록 꼼꼼하게 반성과 교화, 과실 여부를 묻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따지는지, 무한한 용서와 포용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대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종교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뭐든지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겠죠. 범죄고 뭐고 이번 기회에 그냥 확 그냥... 네, 그럴 리가 없죠. 그 말이 어떤 일이든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자만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란 말이죠. 애당초 지금까지 말한 내용 또한 악을 단편적으로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악할 수 있어요. 악에 겁나게 약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간은 언제든지 악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선할 수 있습니다. 이 욕설이야말로 인간 그 자체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각 인물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아이히만은 원래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기묘한 의구심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구심이 확실한 불안과 자책으로 이어지게 된 건 1941년 폴란드의 학살센터로 현장 조사를 하게 됐을 때였죠. 아이히만은 그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이히만은 그 잔인한 광경을 차마 다 보지 못하고 허겁지겁 자리를 듭니다. 아이히만은 밀려오는 불안과 죄책감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스스로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죠. 사실 라스콜니코프의 범죄 행위는 책의 10%도 안 되는 극초반부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제아벌의 나머지 90%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섞이며 라스콜니코프의 불안과 내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라스콜니코프는 불안이 심해질 때마다 자신의 살인 동기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신이 망가진 라스콜니코프는 홀린 듯이 소냐에게 속마음을 털어내고 맙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그 속마음을요. 맞아, 소냐. 다 거짓말이야. 난 악해, 겁쟁이고 비열한 놈이야. 살해를 저지르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어. 내가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영웅이라면 그 할매를 죽였을까? 분명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죽였을 거야. 분명 그럴 거라고. 그걸 생각하니 방구석에 누워서 망설이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죽였어. 죽여버렸다고. 근데 이젠 알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증거지. 변명할 필요 없어. 난 죽이고 싶었던 거야.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 자신을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라스콜니코프는 여태 그럴듯하게 포장해 왔지만 자기가 저지르는 일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멍청한 짓인지를요. 내가 전당포에서 죽인 건 나였어. 나 자신이었다고.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소냐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죄를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수개월 뒤 교도소에서 자고 있던 라스콜니코프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라스콜니코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죠. 내 말이 옳아. 아니야, 넌 틀렸어. 죽어야 마땅해. 내가 죽어야. 꿈에서 깬 라스콜니코프는 그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라스콜니코프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입니다. 아이히만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기는커녕 학살 수송 체계를 더욱 면밀하게 구축하며 유대인 수용 전문가로서 명성을 드높였죠.
그러나 아이히만은 1년 뒤 참석한 반제 회의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정화되었죠? 내달까지는 3% 더 성과를 내세요.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유대인 학살 안건을 두고는 그 어떤 감정적인 동료도 없이 통계와 숫자만을 얘기하며 사무적인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이히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아, 이건 학살이 아니라 일이구나. 아이히만은 이날을 계기로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마저 버립니다. 그는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새깁니다. 이건 일이니까. 아이히만은 대학살을 실행하기 위해 전국의 수용소를 직접 순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형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더 효율적인 학살을 위해 고민했죠. 그 시점에서 아이히만은 수용소의 살상 설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총살은 어떻게 진행되고 가스는 어떻게 주입되는지, 유대인들을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일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칸트 철학을 인생 모토로 삼았다던 아이히만은 칸트가 그토록 강조하던 이성을 죽여버렸습니다. 라스콜리코프와 아이히만 두 사람 모두 양심에 아주 큰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알고 공포감, 괴로움으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길고 긴 하루하루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죠. 그러고는 수많은 사건과 우연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죠. 더 나아가 그 생각이란 걸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진짜로 깨닫게 됐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죄악감을 얻습니다. 다만 그 죄악감은 회개와 반성의 기회가 되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죠. 반면 아이히만은 뭐라고 했나요? 라스콜리코프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짓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신분증을 위조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10수년간을 숨어 살았고 재판장에서도 끊임없는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을 기만했죠. 그 어떤 죄인보다 당당하고 꿋꿋하게 사형대로 걸어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자, 님들, 제가 악이 평범하다고 했던가요? 애석하게도 아이히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히만이 수용소의 참극을 처음 보던 그날만 해도 평범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었겠죠. 정말 최소한 그때까지는 인간의 범죄라고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이히만에게 유대인 대학살은 유튜브 영상으로 잠깐 배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학살은 직접 피부로 대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죠. 그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일의 인과관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쌓이는 시체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을 돌아볼 무수한 기회를 두 발로 걷어차면서도 유대인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아이히만은 말이죠. 정말 깊게 이입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더욱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폴란드 학살센터에서 처음으로 잔인한 현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죄책감에 시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창밖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관광지가 보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지만요, 악의 평범성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아이히만처럼 악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나 아르트 본인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뜻이냐? 독일에서는 이 하찮다, 수준 낮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살리자면 아이히만은 마피아 대부 같은 무시무시한 악이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하찮고 터무니없이 멍청한 놈입니다 하는 느낌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무슨 일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기적의 빡대가리였습니다. 유대인이 먹을 게 없으니 그들이 굶어 죽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더 인간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명령에 별다른 의구심도 품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레전드급 개빡대가리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조차 포기한 그는 아마 죽인 사람이 수억, 수십억에 이르렀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일이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돌아보면 뒤지는 게 낫다고요. 소크라테스가 이토록 말을 험하게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극한의 악은 바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그게 정녕 인간에게, 최소한 나 자신에게 이로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멍청함입니다.